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에픽이라는 이름의 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적 견해는 먼 곳까지 소문이 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그를 찾아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많은 이들을 도왔죠. 하루는 에픽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아침 차를 즐기고 있을 때 마을의 젊은 농부인 타이오스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타이오스는 염소 몇 마리를 잃어버리고는 몹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에픽 선생님, 저의 염소들이 도망쳤어요. 저는 이 염소들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타이오스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에픽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타이오스, 염소들이 도망친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니? 타이오스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염소들이 왜 도망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뿐이었죠. 에픽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염소들이 이미 도망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타이오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글쎄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염소들을 찾아보거나 다른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픽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타이오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야. 염소들이 도망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너의 선택과 행동은 통제할 수 있지. 새로운 염소를 기르기 위해 돈을 모으거나 다른 수입원을 찾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 타이오스는 비로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픽 선생님, 감사해요.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에 집중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오스는 에픽이 준 조언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염소들을 찾으러 다녔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장에 다양한 작물을 심어 새로운 수익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오스는 에픽이 전해준 교훈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타이오스는 마당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한 무리의 염소들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염소들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타이오스는 염소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염소들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잘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는 자신의 결단력과 능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픽이 전한 메시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타이오스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밝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고 에픽의 교훈은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이름은 에밀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꾼 일종의 현자 같은 인물로 자리 잡힌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깊이 탐구하던 수수께끼의 인물이었다. 하루는 그가 매주 한 번씩 여는 철학 모임에서 자신의 쾌락주의적 철학을 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줄거리를 마련했다. 그 이야기는 이랬다. 어느 작은 마을에 탐욕적 제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제임스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는 가장 근사한 집, 가장 빠른 자동차, 가장 비싼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가졌던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심지어 가족들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을의 한 작은 카페에서 에밀을 만났다. 에밀은 항상 작은 커피 한 잔을 홀로 정성스럽게 마시며 작고 낡은 책을 읽고 있는 듯 보였다. 제임스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일어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이 없어 보이면서도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까? 에밀은 책을 살짝 덮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보는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진정한 쾌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과도한 욕망을 억제하고 심신의 평온을 찾는 데 있단다. 제임스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쾌락입니까? 비싼 물건도 수많은 소유도 아니란 말입니까? 에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정한 쾌락은 단순함 속에서 오는 것이란다. 커피 한 잔에 향 친구와의 진실된 대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의 소중함, 그리고 마음의 평온처럼 말이야. 그날 이후로 제임스는 조금씩 자신의 삶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여 작고 소박한 저녁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에게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긴장을 풀기 위해 정원의 작은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간단한 식사를 즐기며 지금의 순간의 소중함과 행복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제임스는 이제 더 큰 만족감과 평안을 느꼈다. 그가 가졌던 것들의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에밀이 그에게 준 그날의 교훈은 단순한 삶 속에서 찾아낸 진정한 쾌락이었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다. 에밀의 이야기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것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이야말로 진실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모든 생명체가 영적인 연결로 엮여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위대한 나무라는 신성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서 있었고 자연의 신비를 상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관점에서 영감을 받아 위대한 나무를 마을의 영적 중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멀리 떨어진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대지와 하늘, 숲과 강물, 그리고 그들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신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믿음은 그들에게 삶의 깊은 지혜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마을 주민인 엘라는 숲속을 거닐다 위대한 나무의 가지 끝에서 반짝이는 물방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방울은 아침 햇살을 받아 다채로운 빛을 발산하고 있었는데 엘라는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물방울이 이 세상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꼈죠. 엘라는 이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숲속에서 위대한 나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 우주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은 실은 신의 모습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물방울을 통해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빛의 조화와 끊임없는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의 일부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자연과 하나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라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의 연결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연의 모든 요소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더욱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라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연과의 유대감을 느끼며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신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관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스피노자의 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을 신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고 이를 통해 그들은 자연과 깊이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희한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백지의 숲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숲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하얀 백지처럼 깔끔하게 비워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지의 숲에 가서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 해주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백지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숲에 들어간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를 유독 신비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해주는 그 숲을 직접 체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준이 숲에 들어서자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자신이 무언가 막대한 깨달음을 얻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순간 해준의 머릿속을 소음과 복잡한 생각이 스르륵 사라지고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숲을 느긋하게 거닐기 시작했을 때 한 마리 새가 그의 어깨에 살포시 앉혔습니다. 새는 어느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멜로디는 해준에게 무언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새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숲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숲의 가장자리에서 노을빛에 물든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수 앞에 선 해준은 마치 자신의 마음이 그 호수와 같은 맑고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많은 고민과 번뇌들이 물속에 녹아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해준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만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백지가 되는 경험을 통해 그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마치 숲을 거닐며 만나는 경험처럼 늘 새롭게 쌓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숲속에서의 신비로운 하루를 끝내고 마을로 돌아온 해준은 이제 작은 풀 한 포기에도 하늘을 나는 새의 노래에도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해준이 단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백지, 숲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경험을 통해 무한히 배울 수 있다. 는 존 로크의 백지설처럼 모든 사람은 그저 한 장의 백지를 가지고 태어나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 자신만의 백지에 어떤 색을 칠할지 상상하며 더욱 다양한 경험을 위해 마음을 열기로 다짐했습니다.